2019년 11월 20일 밤 9시 40분입니다.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희에 관련된 책입니다. 먼저 제가 박정희, 이승만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질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승만, 박정희를 살펴보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고, 또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그 두 사람만큼 많은 이슈, 많은 역사를 이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개할 책은 박정희 바로보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박정희 탄생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기획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과 함께 그 즈음에 나왔던 게 박정희 세로보기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두 권이 이렇게 시리즈로 나왔었습니다. 출판사는 기파랑이고요. 이 책은 이제 송복 교수님 외에 여러분이 같이 집필을 했습니다. 이 책은 9가지의 주제로, 9가지 주제라는 게 이제 박정희에 대한 의도된 비판 또는 의도되지 않고 선동된 박정희에 대한 오해를 이제 주제를 9가지를 잡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서장은 이제 송복 교수님이 시작을 하고, 제1장은 박정희가 정경유착을 했다고. 정경유착이라는 말은 좌파들이 토론 논쟁에서 항상 써먹는 단골 주제입니다. 2장 박정희가 원조 친일파라고. 제3장 박정희가 군사문화라는 악습을 퍼뜨렸다고. 예, 잠깐 2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친일파라는 것은 이따가 따로 말하겠지만은 친일파인데다가 또 박정희는 빨갱이였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박정희는 남노당 활동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희 친형도 대구 10월 폭동의 주범 그룹 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당시에 총 맞아 죽었습니다. 박상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역사 뒤집기를 계속 하는 와중에도 이 좌익들이 대구 10월 폭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딱 침묵을 하죠. 왜? 박정희 형이 연루가 되어 있거든요. 박정희가 군사문화라는 악습을 퍼뜨렸다고 라는 게 3장이고요. 제4장 박정희 반공이 반민주라고. 제5장 박정희가 노동자를 착취했다고. 이 대목에서는 제가 앞전에 전태일 이야기를 하면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또 전태일 가지고 슬슬 불을 떼면서 이벤트를 하니까 요 박정희는 노동자를 착취했는가라는 주제로 가지고 조금 더 세심하게 언쟁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6장 10월 유신이 장기 집권을 위한 독재의 산물이라고. 제7장 도덕성으로 박정희를 검증한다고. 8장 박정희가 지역감정을 조장했다고. 박정희 시대에 호남 지역에서 박정희 지지율이 70~80%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호남 지역에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7시 방향 이렇게 하면서 조롱을 하면서 빨간 지역이다, 쟤네들은 거의 북한하고 똑같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적어도 투표율에 있어 가지고는 좀 그렇죠. 근데 김대중 출연 전까지만 하더라도 호남 지역의 보수 층이 탄탄하고, 어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저는 뭐 그 당시에 살아본 사람은 아니지만요, 지금 살아본 바 경상도라고 해서 보수적인 이론이 틀이 탄탄하게 잡혀 있나요? 글쎄요, 저는 그런 분 잘 못 만나봤습니다. 제가 관계 인맥이 좁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박정희 좀 존경한다 그러면 다 여기는 보수잖아요. 근데 이승만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시장 경제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저는 오히려 이쪽 지역에서 이론화된 보수가 잘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반면에 호남 지역의 보수가 탄탄하게 있었더랬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제9장 한일 국교 정상화가 매국이라고. 요것도 요즘 한참 핫한 이슈죠. 요렇게 9가지 주제로 이제 나누어지는데요. 정경유착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정경협력이라고 해요. 정경유착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판 자본주의, 재벌, 그들과 유착을 했는 친일파, 뭐 이런 식으로 막 엮어가는 그런 아주 조잡한 스토리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기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요, 유착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을까요? 만약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유착해서라도 성공을 한다면은 더욱더 유착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유착을 더욱더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 지금 대기업 욕을 하는데 대기업이 더 많아져 버리면 문제 다 해결되는 것일 수도 있듯이요. 역발상으로. 유착해서 성공한다면 정말 유착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친일에 대한, 박정희가 원조 친일파다. 당시의 평균 기대 수명이 30에서 40세 전후입니다. 짧아요. 그러니까 일제시대가 35년이니까 당시 이런 말도 있습니다. 태어나니까 하늘은 일본 하늘이었다. 태어나니까 일본 사람인 거예요. 조선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평균 어떤 기대 수명 체제 속에서 그런 시절인데 어떻게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살려고 발버둥 치고 어떻든 거기에서 한 자리라도 차지하고 관료라도 되고 하면은 그럼 다 친일파인가요? 요 대목에서 제가 귀에 못 닦지 않도록 늘 말하는 게 이 문재인 씨 아버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거는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묻는다라고 하는 문재인 씨의 사고가 아주 여실히 드러나 있는 자기 책입니다. 인터뷰식으로 진행되는 책인데요. 이렇게 질문자가 물어요. 가령 일제강점기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문재인 씨가 답합니다. 그걸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겠지요.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는 뭐 친일파, 자기들 말에 친일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아버지에 대해서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원일 때 한일 회담에 반대하시던 말씀, 그 이후에 자유당 독재나 박정희 시절 독재와 민정 이양 약속 위반에 대한 비판들, 그런 말씀들이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기 아버지는 공산 독재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을 안 해요. 그러고 이제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함흥농고를 나왔어요. 엘리트죠, 그 당시에는. 집이 꽤 살았나 봐요. 저희 부모님만 해도 그때 부모님들 그 세대만 하더라도 다 국민학교 졸업입니다. 중학교까지만 나와도요, 면석이라도 해먹고 다 했습니다. 그만큼 엘리트입니다. 중학교만 나와도. 근데 이 당시에 일제시대 때 함흥농고를 나와가지고, 함흥농고를 나와가 공무원이 됐다. 그리고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유엔군이 진주했을 때는 시청 농업 과장도 했다. 예. 일제시대 때 이 사람 부친도 친일파죠. 그러면 관료를 했으니까 이런 겁니다. 다 그 당시를 살기 위해서 다 살아낸 거예요. 살아낸 겁니다. 친이든 뭐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 살아낸 겁니다. 그 당시에 누가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풀려날 거라고 예상했겠습니까? 실제로도 조선이 풀려난 게 아니잖아요. 조선의 힘으로 풀려난 게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요거는 제가 못 닦지 않듯이 늘 자주 말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은 피난 내려올 때도 흥남 철수 때 내려왔다고 하는데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측했던 게 또 맞아 떨어졌던 게 또 얼마 전에 다른 인터뷰에서는 그때 그 배가 아니고 다른 배를 또 타고 내려왔다. 뭐 이런 말을 또 살짝 바꾸기도 하던데요.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잠깐 헤어질 줄 알았다. 그래서 잠깐 피난 왔다고 했는데 무엇으로부터 누구를 피해서 피난 왔는지도 없습니다. 그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다른 사료에서도 보면은 메가더 장군이 중국 지역이나 또는 북한 지역에다가 원자탄을 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토의가 있었다고도 하죠. 그때 한 집당 한 명씩이라도 살아서 남한에 잠깐 내려가 있어라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때 내려왔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간에는 인민군으로 아버지가 내려왔다. 그리고 문재인이 여기 와서 태어난 게 아니라 3살 때 내려왔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에는
3살 때 내려갔던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기대하는 바가 크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직접 확인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풍문으로 들었습니다만은 그거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도 들리긴 해요. 모든 게 의심스러운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체제 속에서 그런 시절 속에서 박정희도 나름 교사를 거쳐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왕에 일본군이라면은 조선 출신의 일본 장교가 들어가면은 훨씬 조선인들한테도 좋지 않았을까요? 야, 그렇게 핑계 대지 마. 그런 와중에도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은 뭔데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물론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앞이 안 보이는 암흑 같은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일제시대 때임에도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도 물론 존경스럽고요. 그리고 그냥 그 시절에 순응해서 뭔가 살아보려고 바둥거렸던 사람들도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모두 우리의 역사일 뿐인 거죠. 박정희가 친일파 앞잡이 돼가지고 사람 잡아 죽이고 그렇게 했나요? 박정희가 군사문화라는 악습을 퍼뜨렸다고? 라고 하는 이 주제가 있습니다. 진짜 만약 그게 문화라면, 진짜 그게 문화라면은 그 당시로서는 좋은 겁니다. 그 당시로서는 좋은 겁니다. 군사문화는 항상 상향지향을 했어요. 지금 좌익들처럼 하향평준화 지향을 한 게 아니라요. 뭔가 개선하고 그리고 당시로서는 군인들이 가장 엘리트였습니다. 조직적이고 그러면은 그 문화라면은 더 좋은 거죠. 저는 지금도 군사문화, 군대에서의 일처리 방식 이런 것이 사회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아직까지 먹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최근에 보면은 외국 계열의 회사들이 아주 자유스럽고 출퇴근도 마음대로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성과 못 내면 바로 잘립니다. 자기 능력을 보여줘야만 그런 것이 가능하지. 우리는 그냥 정말 좋겠다. 복장도 자유롭고 출퇴근이 자유롭다니 완전 천국이구만. 턱도 없습니다. 가서 일하면 숨 막히도록 일합니다. 실력 없으면 바로 잘라버립니다. 여기에 보면은 공무원 봉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날짜가 날짜인 만큼 또 오늘 낮에 제가 이야기했던 만큼 공무원 봉급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따로 큰 주제에서는 해당되지 않지만 소주제입니다. 제4장 박정희의 반공이 반민주라고 하는 이 주제가 있는데 반공을 해야 민주가 됩니다. 인민민주 말고요. 자유민주가 됩니다. 만약에 그거를 부정을 한다면 그 민주주의는 인민민주가 되는 거죠. 논리상. 그리고 아까 제가 어떤 사람을 이야기했지만은 낮에 그 사람뿐만 아니고 지금 한국은 아직까지 빨갱이 컴플렉스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시대착오적이라고 하는데요. 아니죠. 오히려 친일 청산 프레임에 시달리고 있지 않나요? 지금 누가 친일합니까? 제가 친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이승만 깨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승만의 더 씌워진 수많은 그 오해들을 깨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품은 제목 이승만 깨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누가 친일을 했는지. 이승만 대통령 내각을 한번 볼게요. 조금 길어지더라도 꼭 읽겠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은 뭐 다 아시다시피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부통령 이시영 임시정부의 내무총장입니다. 그 다음에 국무총리이자 국방장관이었던 이범석 광복군 참모장입니다. 이 정도면 아주 뭐 순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신익희 국회의장 신익희 임시정부 내무총장이었습니다. 대법원장 김병로 항일 변호사였습니다. 항일 변호사. 그 다음에 무임소 장관 이윤영 국내 항일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임소 장관 이청천 광복군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무장관 장택상 청구 구락부 사건에 연루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내무장관 윤치영 홍업 구락부 사건에 연루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 법무장관 이인 항일 변호사이자 한글학회 사건에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재무장관 김도연 2.8 독립사건에 합류했던 사람입니다. 상공장관 임영신 독립운동가이자 교육가였고요. 문교장관 안호상 항일교육자였습니다. 사회장관 전진한 국내 항일운동가였습니다. 최신장관 윤석구 국내 항일운동가이자 6.25 때 인민군에게 총살당했습니다. 나중에 교통장관 민희식 재미 항일운동가였고요. 총무처장 김병현, 기획처장 이순탁, 공보처장 김동성 모두 국내 항일운동가였습니다. 자, 반면 북한의 김일성 내각의 친일파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게요. 김성주부터 소련군 장교죠. 그 앞전에는 중국, 그러니까 김성주는 중국 국적, 소련 국적, 마지막에는 또 이 북한 노동당을 만드는 국적이 3개인 인간이에요. 자, 김영주라는 사람, 직책은 북한 부주석입니다. 당시 서열 2위, 김일성 동생입니다. 김성주가 김일성이고요. 김일성 동생이 김영주입니다. 일제하에서의 경력을 말해볼게요. 앞으로 이제 쫙 화려한 일제하의 경력들이 쏟아집니다. 헌병보조원이었습니다. 헌병보조원요. 장흥근 임시인민위원회 사법부장, 당시 서열 10위입니다. 일제시대 때 중추원 참의, 강양옥이라고 하는 사람. 제가 직책은 중요한 게 있으면 읽고 그냥 이름과 일제시대 때의 경력만 말할게요. 강양욱, 일제시대 때 도의원입니다. 정국은, 아사히신문 서울지국 기자. 김정재, 양주 군수. 조일명, 친일단체 대화숙 출신, 학도병 지원유세 주도. 홍명희, 임전대책협의회 가입 활동. 이활, 일본 나고야 항공학교 출신. 허민국, 강치우, 역시 마찬가지 일본 나고야 항공학교 출신. 김달삼은 조금 더 소개할게요. 제주 4.3 사건의 주동자입니다. 지금 보면은 제주 4.3 사건을 왜곡하고 있는 인간들은 김달삼이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남노당이라는 단어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죠? 이렇게 좀 이렇게 쪽제비 같이 생긴 아주 잘 나가는 지금 소위 역사 강사, 그건 누굽니까? 안경 딱 끼고. 그 인간도 이야기를 안 해요. 일본군 소위였습니다. 일제시대 때 김달삼이는. 박팔양, 만선일보 편집부장. 한낙규, 검찰총장. 정준택, 광산 지배인 출신, 일본군 복무. 한희진, 함흥철도 국장. 이승엽, 식량수탈기관인 식량영단 이사. 이 사람은 남조선 노동당 남노당 서열 2위이고 월북한 다음에는 빨치산 유격투쟁 지도를 했다. 자, 친일파와 빨갱이가 얼마나 밀접한지를 볼 수 있죠. 지금도 북한에서는 일본산 전자제품이 가장 선호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한국산 쿠쿠도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평양에서의 범털들은 모조리 일제산을 그렇게 선호한다고 하죠. 이렇습니다. 굉장히 친화적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북한이야말로. 아까 문재인 씨 아버지는 또 언급하지만 문재인 씨 아버지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의 부친부터 일제시대 때 친일파였고요. 자, 이렇게 넘어가고 박정희가 노동자를 착취했다고 이 주제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은 노동할 거리라도 있어야 착취를 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 자체가 없는데 노동을 이렇게 세우고 지금 민주노총도 있고 한국노총도 있지만은 이 노조원들은요 모조리 박정희 존경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터를 만든 게 박정희예요. 노동을 이렇게 세운 사람이 동시에 착취를 어떻게 합니까? 없는 걸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고 또 착취를 하나요? 그러니까 밥상 차려주니까
반찬 투정하는 꼴이잖아요. 최근에 귀족 노조야말로 기득권이고 하층 기업에 대해서 착취하고 있습니다. 하층 기업에 있는 노동자들은요, 민주노총에서 다 탈퇴를 하세요. 그 사람들 나가서 데모하자, 총파업하자, 뭐 민중 총궐기를 하자 하면은 너그가 나가라 이 자석들아 하면서 나가지 말아주세요. 대기업 귀족 노조들이 하층 기업을 착취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기업 귀족 노조들의 그 생산성과 비례하지 않는 그 고임금을 주기 위해서 하층을 쥐어 짜는 겁니다. 하층 기업 근로자들은요, 정신 차리세요. 자기들을 착취하는 게 과연 누구인지 가만히 살펴보세요. 짜증이 조금 나네요. 그 일자리라도 없애버리니까 지금 뭐 방글라데시도 그렇고 나이키 축구공 뛰매는데 애들이 동원이 된다라고 했다가 뭐 온갖 이야기 하다가 그 나이키가 철수해버리니까 걔들이 어디 갔습니까? 매춘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매춘. 몸팔로 가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나마 일자리라도 없으면은 몸으로 때우게 되는 거예요. 철없는 소리들이죠. 10월 유신이 장기 집권을 위한 독재의 산물이라고? 이 10월 유신에 대해서는 뭐 국제적인 정세까지 다 같이 말하면 좋겠지만은 그것 말고 그냥 우리 최근에 한국에서는 정권 바뀌면은 숙청이죠. 전 정권에 대해서는. 전 정권 했는 거 다 없애줘. 4대강 부셔버려. 원자력 없애버려. 심지어 박근혜 정권에서도 이명박 정권이 했던 4대강에 대해서 몇 번이나 감사를 하고 그렇게 괴롭혔잖아요. 같은 보수 진영에서도 그렇습니다. 좌우가 없어요. 이거는. 전 정권의 유산이라면 무조건 없애버리고 때려 부시는 게 이게 조선스러운 풍토죠. 그런 한국 정치 풍토에서 유신 집권 7년을 비롯해가지고 만약에 박정희가 독재를 안 했다면은 나만 아는 게 있었을까요? 나만 아는 게 있었을까요? 중화학 산업 정착이 가능했겠습니까? 저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해요. 제7장 도덕성으로 박정희를 검증한다고? 그분은 권력을 사유화한 적이 없습니다. 죽고 나서 김재규에게 총 맞아서 죽고 나서도 부검하는 의사가 대통령인지 몰라봤다 그래요. 낡은 혁대를 차고 있어가지고. 낡은 혁대 메고 다니는 독재자가 있습니까? 제가 가끔씩 만나는 형님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중당의 권리당원입니다. 시바스 리가를 박정희 대통령이 먹었다 그러죠. 평상시에는 막걸리 먹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멸치 졸였는 거 좋아하고. 근데 시바스 리가를 또 먹었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 형님은 터집을 잡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최고 통수권자인데 시바스 리갈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거 먹었을 거다. 어떻게든 나쁘게 말하려고. 와, 좋은 거 먹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 일반 사람들도 먹는데 그거 가지고도 또 시비를 또 삼더라고요. 제가 듣고 예 하고 그냥 웃고 넘어갔습니다. 기가 안 차가지고. 터집 잡을 게 없으니까. 그만큼 터집 잡을 게 없다는 방정이기도 하겠죠. 어쨌든 안보 튼튼하게 하고 국민 잘 묻고 잘 살게 하는 독재자라면 오히려 저질 민주주의로 탄생되는 대통령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100년 독재를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같은 저런 좌파 성향의 대중 독재죠. 대중들이 계속 뽑아냅니다. 그런 독재자보다는 박정희 독재라면은 막 200년, 300년도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박정희 빠같이 들리나요? 박정희가 지역감정을 조장했다고? 선거로 인해 가지고 대립은 있을 수 있겠으되 지역감정을 조장한 적은 없습니다. 박정희는. 오히려 5.18 그 앞전에 김대중 내란 사건으로 김대중이 체포가 되었죠. 그걸 김영삼이가 뒤집어 버린 겁니다. 전두환을 내란죄로 몰아버린 거죠. 일사부재의 원칙 이런 거 다 없이 김영삼이가 뒤집어 버린 겁니다.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저는 김대중만큼 김영삼을 증오합니다. 어쨌든 5.18을 비롯해 가지고 좌익들이 국민 정서를 분열했습니다. 그런 책동을 했습니다.
광주 5.18은 북한이 개입했니 안 했니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은데요. 제가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김일성이면은 5.18 같은 그런 혼란기를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또는 국내적으로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뭔가 개입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걸 안 했다면은 김일성이가 직무유기를 한 거죠. 충분히 하고도 남을 거죠. 그거 아니라도 무장 간첩 맨날 내려보내고 했던 게 김일성인데 그 좋은 시기를 왜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어쨌든 그거 다 치우고라도 광주 5.18 때문에 대한민국이 동서로 완전히 쪼개져 버렸잖아요. 그것만큼은 김일성이도 굉장히 좋아할 일 아닐까요? 그 광주 5.18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분열되어 버린 걸 가장 좋아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북한이겠죠. 그 다음에는 저는 보수 정치인들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지역이 쪼개졌으니까 경제적인 어떤 정견에 있어 가지고는 시장주의자들도 아니면서 여기 경상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서 무정견이면서 그냥 여기 사니까 자유한국당인 거죠. 그리고 반대 급부로서 적대적 공생이라고 할까요? 적대적 공존이라고 할까요? 전라도 중에서도 일각에서는 저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속에 굉장히 제가 구체적인 이름을 안 밝히겠지만 괜찮은 정치인이 몇 명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자유주의적이고 시장 경제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 정치인이 몇 명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당선을 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18 때문에 대한민국이 동서로 쫙 쪼개져 버리고 그걸 구실 삼아가지고 떡고물 얻어먹고 있는 게 여기 있는 정치꾼이고 저기 있는 정치꾼이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북한입니다. 그렇게 국민 정서가 분열되어 있는 걸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가 매국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박정희를 쪼아대는 공격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얻을 거는 다 얻어낸 그때 한일 국교 정상화였죠.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 보유액의 절반을 받아냈습니다. 돈을요. 그 다음에 기술 받아냈죠. 시장 받아냈죠. 마켓, 시장 받아냈죠. 그 다음에 한밀 공조를 만들어냈죠. 그걸 지금 북중러가 가장 싫어하는 공조잖아요. 그걸 지금 깨려고 하는 게 시진핑이고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게 문재인 씨입니다. 지금 지소미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제일동포 법적 지위를 그때 획득을 했어요. 제일동포 법적 지위를 그때 획득했어요. 근데 한일 국교 정상화는 덕은 다 보면서 남북 좌익들이 북한 좌익들은 북한은 당연히 싫어하겠지만 남방 좌익들은 그 단물 자기들도 다 공유했으면서도 가장 싫어하는 사건으로 계속 그렇게 빌미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9가지 주제를 제가 다뤄봤고요. 공무원 이야기를 제가 할게요. 이 책의 10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봉급 5년 새 3.2배로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정언을 남긴 이석재에 따르면, 이석재라고 하는 건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이분은 이제 그 평안도 출신입니다. 648기생이고요. 군인, 법조인, 정치인, 관료까지 두루두루 이제 활동했던 분입니다. 5.16에 참여를 같이 했고요. 그 이후에는 관료로서 활약을 했는 분입니다. 이석재라는 분은요. 자, 그런 정언을 남긴 이석재에 따르면 집권 초기에 근대 국가의 기틀을 굳건히 해야 할 시점에 박정희 대통령이 뭔가 야심찬 임무를 주문하고 있었다. 그것은 관료 제도를 근대화하라라는 명령이었다. 박 대통령 자신이 수많은 독서를 통해 관료제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철학을 수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한 원인과 고등학교 37개교, 제국대학 7개교를 설립하면서 일찍이 관료를 양성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일본의 탄탄한 국가 공무원 제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은 신분이 안정되어야 열성적으로 일을 한다. 열성적으로 일을 한다.
공무원이 자진해서 뛰어야 대통령의 지시가 하부까지 전달되고 제대로 수행된다. 국민을 주인처럼 떠받드는 공무원 제도, 국가 근대화의 선봉으로 공무원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직업 공무원 제도의 확립을 주장했다. 그건 국방, 공무원, 재벌의 3박자를 국가 운영의 핵심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이석재가 담당한 업무는 공무원 인사와 조직, 연금과 복지, 그리고 행정관리 등이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의 아이디어에 그 나름의 계획을 첨가해 직업 공무원 제도의 기틀을 서서히 닦아 나갔다. 그때 염두에 둔 것은 공무원들의 연금 제도였다. 자, 들으셨죠? 공무원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면 퇴직 후에는 그 대가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공무원 연금제의 취지였는데 그게 지금 공무원 연금의 시작이다. 이 공무원 연금은 그때 설계된 이후로 개선이 되어야 되고 개혁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먼저 임금이 그때보다는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연금 수령 연령, 그러니까 생존 연령이 확 올라갔죠. 이때 당시만 해도, 이때 당시에 제가 통계를 찾아볼 수는 없지만 우리 아버님 할머님의 말로는 50, 60이 되면은 거의 죽습니다. 그러니까 60 환갑 잔치를 성대하게 이제 하는 거죠. 우리 할머니만 하더라도 지금 아직 살아 계시는데 60 환갑 잔치 할 때 눈이 선합니다. 제가 꼬맹이였는데 동네 청년들이 리어카에다가 꽃장식을 해가지고 할머니들 태워가지고 한복 입은 할머니를 태워가지고 마을을 한 바퀴를 이렇게 밀어주면서 리어카로 그렇게 태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어가지고 꽃가마를 타는 거예요. 평생 고생했으니까 죽을 때라도 꽃가마 타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수명이 짧았을 때입니다. 지금은 수명이 다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 이 제도 손질이 지금 시급한 거죠. 동시에 제3공화국은 공무원 처우 개선을 우선순위로 책정했다. 공무원이 정직하면 그것은 국민의 신뢰와 정치 안정, 국민 화합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무팀을 구성해 공무원 처우 개선 5개년 계획 백서를 발표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그건 도상 연습만이 아니었다. 그 결과 실로 무시무시한 수준의 공무원 보수 인상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가히 전무후무한 기록이 분명한데 국가 재정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하던 그때 폭발적인 공무원 봉급 인상을 단행했다. 1966년부터 무려 30% 이상이 되었다. 한번 쭉 나오고요. 공무원에 대한 이 파격적인 대우로 유명한 게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입니다. 리칸유를 들 수 있는데요. 리칸유와 박정희는 질투의 화신들이었습니다. 서로를 굉장히 견제하고 셈하고 질투하고 했는데 이 질투 경쟁에 대해서 저는 박정희에 대해서 배운 게 뭐냐면은 널 뒤에서 어떤 사람을 후벼 파고 헐뜯고 하는 게 아니라 저 녀석보다 더 잘 살아버리자. 저 녀석보다 더 성공해버리자. 물론 박정희는 김일성과의 체제 경쟁에서도 승리한 분이죠. 그게 저는 건강한 경쟁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늘 남을 헐뜯고 자기는 비어있으면서 그런 경쟁관은 자기까지도 파멸로 이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 공무원 봉급, 임금과 이 공무원 처우 개선에 대해서 들어보면 공부를 해보면 아까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도 마찬가지지만요. 만약에 이 땅의 근로자들, 이 땅의 공무원들이 박정희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박정희의 팬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